만약에 지금 이 책을 보고 처음 이제 투자를 결심하는 누군가가 그럼 저도 작가님의 뒤를 따라 배당을 경험해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네. ETF 말씀 주셨으니까 제일 쉽게 발을 담궈볼 수 있는 게 어떤 ETF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ETF라는 것에 대해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내고 막 가끔 독자와의 만남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초를 공부를 안 하고 뭐 그냥 해야 돼요? 종목 찍어주세요. 뭐 사야 되나요? 이렇게 그냥 다들 접근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 한 건가요? 아니, 기자님 질문을 해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맞아요. 제일 궁금하니까요. 네, 사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ETF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오래 못 가요. 심지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경험할 때 이게 여러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렇다고 막 온갖 잡다한 거를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그 대표적인 어떤 ETF들 있잖아요. 패시브 ETF, 뭐 패시브 ETF도 S&P 500과 나스닥과 뭐 러셀 2000, 다우 뭐 그다음에 배당 ETF도 배당이 성장하는 ETF가 있고 요즘은 이제 월 배당 커버드 콜이 있고 우선주 배당 ETF가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꼭지들로 찾아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수익인지 아니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인지 이거를 이제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ETF 종목들을 공부해 가는 거죠. 그래서 배당 ETF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처음부터 막 큰 돈 시작해서 막 하시기보다는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은 10% 이상 조정도 내려왔고 그쵸.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하루에 한 주? 예를 들면 뭐 3, 4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ETF 중에는. 하루에 한 주 아니면은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이렇게 나만의 원칙을 정해두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을 관찰하다가 그래서 여러 종목들 한두 개 종목들을 더 추가해 보면서 나는 어떤 투자가 맞지? 나의 투자 목적은 뭐지? 내가 앞으로 이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목표 기관들과 투자 목표들을 설정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려는 게 나한테 맞는 투자인지를 아는 거랑 네. 그다음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이런 변동성도 견딜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조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지금 미국 주식을 사려고 했을 때는 이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환율인데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져서 비교적 안정화가 됐다고는 보이지만 여전히 환율이 높긴 하거든요. 근데도 작가님께서는 나스닥 위주로 한 미국 자산 투자가 길게 하면은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우리가 교과서적인 어떤 이론이나 책에 나온 공식대로 되고 있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막 급상승할 때 막 9,000포인트까지 달려갈 때 환율이 올랐어요. 사실 코스피가 막 상승하면 미국장을 횡보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막 그렇게 많이 상승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나 기업들이 영업을 잘하고 있다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니까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코스피가 오르는데 환율도 올랐어요. 근데 지금처럼 코스피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환율도 같이 빠져요. 이거 완전히 이론과 공식의 반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서 그 ADR 자금이 이제 국내로 환전해서 들어오면서 몇 조 원의 그런 대기 자금들이 계속 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 거다. 뭐 다시 이거 끝나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사후 분석일 뿐이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도 못 맞췄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예측만 보면 누구도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장기적인 확률을 보면 그 90년대에 학생이셨으니까 그때 환율 혹시 얼마였든지 기억하시나요? 800원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정확하게 지금 알고 그랬던 계시잖아요. 97년도에 IMF가 있었잖아요. 그때 환율이 거의 2,000원 가까이 치솟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900원이었고 90년대를 통틀어 보면 환율이 700원에서 800원대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IMF 때 1,800원 막 1,800원, 1,900원 올라갔고 뭐 잠깐이었지만 그리고 바로 1,400원대로 내려왔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1,200원, 1,000원 내려왔다가 뭐 9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400원, 1,550원까지 올라갔다가 막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9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2배 가까이 환율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 당시 안 살았지만 1950년대 1달러는 얼마였을까요? 전후로 1달러는 그때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엄청 비쌌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50원이었습니다. 1달러가.
근데 그 50원이 지금 가치로는 얼마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때 당시 50원의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큰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죠. 그때 당시 50원의 가치는 당연히 뭐 지금의 1,400원, 뭐 1,500원 그 물질적인 가치로 비교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찍힌 달러 대 그 원화의 가치는 원화가 절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원달러 환율은 지금 뭐 통계적으로 지난 30년간에 보면 거의 3% 가까이 달러는 연평균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7이 법칙으로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적용해 보면 네. 단순히 우리가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데 내가 달러로 투자하면 S&P 500은 뭐 1년에 10%가 올라요. 그럼 한국 투자자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면 10%가 아니라 13%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불과 2, 3%의 차이지만 이게 복리로 누적이 되게 되면 7이 법칙으로 나눠보면 10%면 7.2년인데 13으로 나누게 되면 그 시간이 1, 2년이 또 앞당겨집니다. 앞당겨지니까. 예. 그래서 단기적인 환율 예측은 어렵지만 이렇게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고점 대비 환율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점 대비 지금 10% 이상 빠진 거잖아요. 1,550원, 네, 60원 대비.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여유가 되면 환전에 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땐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실 금액이 처음에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환율이 높든 낮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내가 10만 원을 바꾸는데 그거는 이제 몇십원 몇백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환율 등락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이제 그게 꾸준하게 하면서 이어가다 보면 그 누적 효과가,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 누적 효과가 크게 얻어갈 수 있다는. 배당을 얘기하고 계시니까 네. 배당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배당이라고 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네. 그게 뭐 개별 주식에 대한 배당이든 ETF 배당이든 이게 시드가 많이 크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시드가 크지 않으면은 이 배당의 유의미함을 느끼기가 어려운가요? 사실 CD가 크지 않으면 배당주 투자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CD의 크기보다는 중요한 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자의 성향 차이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책이나 20대에는 배당 투자하지 마라, 패시브 투자해라, 다들 그 주식이나 재테크 책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들은 시간이 우선이니까 배당 투자해서 낭비하지 말고 패시브에 투자해서 수익을 높여서 장기간 투자해라.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분이 만약에 그게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하락장이나 뭐 어떤 뭐 그런 것들,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거는 공짜는 아니지만 일단 내가 돈을 넣고 돈을 받는 거라, 일부라도. 그러면 그게 쌓이게 되면 돌려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성향의 문제지 사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나 20대들에도 배당 투자가 맞는 분이 있고, 제가 아는 뭐 주변의 분들 중에서도 60대가 넘었음에도 배당 투자는 안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조건 주식은 양도 차익이지, 시세 차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성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 역시. 네. 그러면 성장주랑 비교하면요. 어떻게 이건 또 어떤 사람은 성장주, 어떤 사람은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투자자신지 이제 그거를 먼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분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MBTI처럼. 아니 우리 투자할 때 성향 네. 투자하잖아요. 공격 투자 네. 성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안정주. 그거는 모의고사고, 그거는 이제 가상의 시뮬레이션이고, 실전 투자에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실전에 들어가야지 알 수가 있죠. 예, 내가 아무리 뭐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했어도 실전 투자 들어가면은 진짜 새 가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잘 고르는 성향들이 있으시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익이 높은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분들의 어떤 성공 방정식들을 되게 존중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방식을 잘 찾은 거고, 자기만의 방식을, 그리고 그분한테 그런 인사이트와 그런 실력이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시장을 공부하시고 종목을 공부하신 거고, 사실 그런 어떤 공부나 이런 게 아무리 책을 봐도 예를 들면은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저는 암기 과목은 잘하는데 수학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막 안 되는 거를 하기보다는,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성장주나 인사이트나 뭐 경제 매크로나 이런 것들 뭐 잘 분석 못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중심으로 숫자적으로 그냥 데이터 중심으로 그냥 계속 재투자해 가면서 가는 배당 투자가 조금 더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기에는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성장주를 하는 게 좋아요, 배당주를 하는 게 좋아요,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이 달러, 미국 주식, 금,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 비율을 어떻게 섞는 게 좋아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게 네.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아니면 그렇- 현금 비율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조금 더 시장을 오래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네.
패시브가 됐든 성장주가 됐든 레버리지가 됐든 수익이 거두게 되면 결국은 대부분 다 거의 많은 분들이 배당주로 넘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상승기 때는 누구나 돈을 벌었는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이 2배, 3배가 되니까 레버리지 효과만큼 2배 레버리지다면 그 지금의 고통은 일반 투자자들의 2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견디기가 힘들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사실 저는 레버리지 투자에서 요즘 막 유행하는 무한 매수법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주를 투자해서 6, 7년을 잘 견뎌서 원금을 다 회수한 다음에 남아있는 그 배당주에서 ETF를 받아서 그걸로 사고 싶은 레버리지를 사고 그걸로 금을 사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고 배당금으로 내가 원금을 다 회수한 다음에 그 배당금을 통해서 사면 근데 그 기간이 6, 7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6, 7년을 인고의 시간을 견딘 시장의 변동성을 견딘 그 대가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배당금으로 그러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과 원칙대로 배당 들어왔나? 아 오늘 배당 들어왔다. 이 배당금은 금 사기로 했지. 금 ETF 사야지. 아 오늘 배당 들어왔네. 이걸로는 그래. 오늘 이 배당으로는 나스닥 패시브 ETF 사야지. 오늘 이 배당으로는 환전해서 비트코인을 사야지. 이런 식으로 배당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평생연금이라는 어떤 계좌를 하나라도 만들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계좌 많이 있으실걸요? 그게 IRP가 됐든 아니면은 증권사에 있는 뭐 개인연금 저축 계좌가 됐든 많이들 있으실 것 같고 이제 거기다가 퇴직금 쪽으로 모아 가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금 계좌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럼 지금 내가 이런 거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길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원금을 찾을 때까지 뭐 한 6년, 7년, 10년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그래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은 알려주셔도 좋은데요. 예를 들면은 요즘은 배당 ETF들이 워낙 경쟁도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워낙 시장 지수를 잘 따라가는 ETF들이 워낙 많이 지금 출시가 됐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ETF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배당 ETF들이 패시브나 기본적인 시장 지수를 많이 못 쫓아갔는데 최근에 나온 ETF들은 어느 정도 시장 지수를 많이 쫓아가고 있는 ETF들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적절한 뭐 3, 4%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 뭐 SCHD 슈드 같은 미국의 ETF가 있고 한국에는 이제 한국판 슈드라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뭐 이거는 연저펀이나 아니면 IRP나 뭐 이런 쪽에다 DC형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그런 ETF잖아요. 그래서 그런 ETF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조금 더 주가 상승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배당을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월배당 커버드 콜 중에는 JPQ 같은 종목도 있고 GPIQ, QQQI, 뭐 IQQQ 뭐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그때마다 수익률이 달라요. 어떤 애는 얘가 좋고 어떤 애는 얘가 좋아요. 그리고 어떤 ETF는 하락장 방어력이 좋고 어떤 ETF는 상승장에 잘 쫓아가요. 우리가 투자할 때 배당 투자할 때 많이들 실패하시는 이유가 내가 고른 ETF가 왜 지금 안 오르지? 왜 하락장이 더 많이 빠지지? 이런 이유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으려면 이 ETF들이 출시된 이후로 연도별로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왜 이게 좋은지, 과거에는 왜 이게 좋았는지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나의 포트폴리오 만들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 덜 오르더라도 그래 얘는 이런 성격이니까 안 오른 거야. 얘가 잘못이 아니야. 투자자인 내가 판단한 거지. 남을 탓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숙제를 하긴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에 그럼요. 맞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그런데 작가님께 공부 전에 뭐 작가님 공부하신 거를 이렇게 쉽게 얻어먹으려고 해서 그런 것보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게 뭐냐면 이게 시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 ETF가 당연히 성과가 좋았는데 만약에 이 방송이 1년이나 2년 뒤에 보면 다른 ETF가 더 성과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언급한 이 ETF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들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ETF들이라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1등만 사라니까. 그렇죠. 네네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알 수 있는 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하세요? 네, 저도 리밸런싱은 하는데, 근데 이 리밸런싱 주기도 사실 연 단위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월 단위, 뭐 예를 들면 분기, 반기, 뭐 각자만의 뭐 방식인데,
보통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ETF들이나 종목들도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6개월, 1년이었는데 요즘은 되게 짧아졌어요. 리밸런싱 기간이. 그래서 요즘은 뭐 한 달 3개월마다 ETF들도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다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리밸런싱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의 비중이 내가 정해놓은 구간 밴드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자산들을 예를 들면은 지금 나스닥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나스닥 비중은 내 금융자산의 50%인데 지금 60%가 넘었어. 그럼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지금은 나스닥이 좋은데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나 금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럼 이쪽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는다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한 6개월, 저는 자주는 하지 않고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반년 정도. 네. 풍차 돌리기라는 건 뭐예요? 또? 네. 풍차 돌리기 전략은 이게 풍차의 날개가 몇 개인지 아시죠? 4개. 4개죠. 네. 1등 자산 4개. 이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배당 ETF 풍차 돌리기고 이거 1등 자산 풍차 돌리기 전략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배당 ETF 풍차 돌리기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배당 ETF들이 그 배당을 주는 날짜가 다 달라요. 어떤 ETF는 첫째 주에 주고요. 어떤 ETF는 둘째 주에 주고 어떤 ETF는 셋째 주에 줘요. 어떤 ETF는 넷째 주에 주고. 그럼 우리가 사실 월배당이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배당이 월 초에 들어오고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힘이 빠지거든요. 나머지 20일을 견뎌야 돼. 배당 없이. 배당이 들어와야 뭔가 재투자하고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뭘 사고 뭔가 기쁨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ETF들마다 1, 2, 3, 4주차별로 주차별로 들어오는 ETF들이 있기 때문에 1주차에는 얘를 사고 2주차에는 얘를 사서 3주차, 4주차 해서 4개의 풍차를 이렇게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1주차 배당을 받으면 내가 정해놓은 종목을 사고 2주차에 배당을 받으면 또 그 종목을 사고 아니면 1주차 배당을 받아서 2주차 배당 ETF를 사고 2주차 배당을 받아서 3주차 배당 ETF를 넣어서 수량을 늘리거나 그럼 수량이 늘어나면 시장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조금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도 받는 게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게 풍차 돌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4가지 기본축을 그리고 그 기본축에 설정해 놓은 ETF를 가지고 어떤 재투자 대상을 물색해서 어떤 걸 담느냐 이게 이제 풍차 돌리기 전략. 그거는 이 책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예, 거예요? 이 책에서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작가님께 네. 돈이 늘 꾸준한 흐름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만은 네. 지금 어느 정도의 뭐 그래도 큰 돈,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운용하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보너스로 들어왔다. 저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요. 네. 제가 좋아하는 배당 ETF를 사가지고요. 거기서 배당이 나오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그래서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이제 3, 4만 원 아니면 이제 7, 8만 원의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1,000만 원을 안정적인 제가 좋아하는 종목에다 박아두고요. 그 배당을 받아서 그 3만 원이나 7만 원을 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ETF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사서 꾸준하게 사모으겠습니다. 비트코인 얘기가 빠지지 않네요.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제 비트코인은 저도 거의 비중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저도 일부 조금 보유하고 있지만 1%도 안 됩니다. 제 금융 자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책에다가 넣었던 부분은 앞으로 이제 어떤 미래의 어떤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지금도 이미 분분하고 네. 예, 어떤 분들은 뭐 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른다. 코인 추천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른다. 뭐 이런 걸도 많이 보이고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인가 전고점이 갔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6만 달러 절반. 예, 6만 4천 달러 지금 방송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 뭐 반감기도 끝났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죠. 아직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가 안 됐고 그다음에 근데 뭐 요즘 보면은 워낙 지금 반도체가 뜨거웠기 때문에 상반기에 작년부터 반도체 그 랠리로 어떤 돈의 시중의 통화의 수급이 다 그쪽으로 쏠려서.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항상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고 항상 내리기만 하는 자산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절반 시점에 이르렀다면 이제 비트코인도 조금 관심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시중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자산을 큰 비중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정적인 배당주 중심.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신형 자산들은 자산의 5% 미만으로 전체에 네네 금융자산에 금융자산의 전체 5% 미만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5% 미만으로. 그렇지만 또 비트코인에도 어쨌든 가망은 열어둔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제도화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등장하면서 뭐 정말 미국 국채와 맞교환이 되면서 이제 정말 어떤 교환 수단이나 그다음에 우리 그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시점이면 그때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능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지금 미국도 이제 국회에서 계속 아직 통과가 클래리티 법안이 뭐 윤리적인 부분이나 뭐 은행 제도권에서도 지금 부딪히고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된 뒤에 뒤늦게 좀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 괜히 너무 큰 비중 들어서 탑승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배당금으로 모아서 비트코인을 사면 상실감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비트코인이 제도화되고 정말 금과 같은 디지털 금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지위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조금 높여가도 좋지 않을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투자는 네. 저희가 세금 때문에 또 머리를 좀 써야 된다. 그렇죠.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으니까 그런 관련해서 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그것 때문에 작가님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충분히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저 같은 배당 투자자들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그 종합소득, 종합소득을 구분할 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2배 사근 연기라고 하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2배 사근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의 소득으로 나누는데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거든요. 이 금융소득이 1인당 세전 2천만 원 한도까지는 일단은 15%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은 15.4%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근데 2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 종합소득 과세가 돼요. 금융소득에 대한.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는 세금을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나의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과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좀 높은 이율의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배당은 절대 공짜가 아닌데 이미 배당소득세도 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세금을 더 맞으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주는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하는 이유는 현금 흐름의 목적인데 배당주는 성장주의 패시브의 상승을 포기하고 우리가 배당을 취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자칫 잘못하면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로 얻은 진짜 수익은 내 양도 차익 그리고 세후 배당금 이거를 더해서 여기서 세금을 뺀 거. 이게 진짜 수익이거든요. 정말 순수익. 네, 순수익. 예. 우리가 사업으로 하면 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늘 계산을 하셔야 되고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지금 이제 또 뉴스가 나왔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면서 1인당 세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서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이미 지역 가입자는 1,000만 원 한도인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2천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배당 투자자들은 날벼락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랑 와이프가 인적 분배를 해가지고 세전 2천만 원 이내로 배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으로 낮아지면 당장 우리 가족의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아니라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니 절세 계좌는 아시겠지만 ISA 같은 경우는 3년이나 5년이 묶여야 되고 IRP 같은 경우도 뭐 55세 이후에 그렇죠. 또 금액 인출 한도도 1년에 한도가 있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또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절세 계좌를 이용하자니 이런 어떤 인출 한도나 납입 기간 뭐 이런 한도 뭐 제한들이 있고 또 이제 금융소득을 받자고 하니 이제 나라에서 점점 고령화되면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약간 좀 불로소득 개념으로 비슷하게 봐서 또 이거에 대한 제재도 들어오고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공부하고 시장에 대응해 가다 보면 또 여러분만의 방식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면 또 뭐 다른 또 대응안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방안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 투자자 굉장히 똑똑하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그래서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내가 투자할 거에 대한 공부 이런 식으로 한번 작가님의 말로 다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어쨌든 이 책을 계기로 뵙게 됐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 또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과 뭐 3, 4년 전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침에 6시에 눈 떠서 7시에 집을 나와서 출근해서 뭐 8시부터 회의 들어가고 뭐 저녁 6시 퇴근도 못 하고 또 야근하고
하다가 또 저녁에 뭐 상사와의 술자리도 있고 막 이렇게 늘 피곤하고 이게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저를 위로하고 이렇게 위안이 돼줬던 게 저만의 넋두리를 글로 남기는 거였습니다. 블로그랑 뭐 이런 쪽에다가 지금도 그 블로그는 예, 운영하고 열어두신 있습니다. 거죠? 황금별의 부자노트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 부끄러워서 지금은 옛날 글들은 많이 내렸는데 예, 그런 기록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같이 봐주고 공감을 해주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방향을 찾아서 예, 투자를 이어오면서 희망을 가지고 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미 수익을 많이 거두시거나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잘 찾은 분들이라면 지금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도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거나 나는 계속 수익 투자를 하는데 뭔가 돈 벌지도 못하고 뭔가 마이너스 나고 계속 실수를 반복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그 과정들을 한번 곱씹어 보셔서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 나만의 투자 기준이나 원칙은 있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나의 자산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자산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부끄러워지거든요. 와 내가 10년 20년 직장 사는데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초라함도 느끼고 근데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 잃지 마시고 그리고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번에 1등만 사라 이 책도 다 이런 평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뭐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안 읽으셔도 되고 예, 이제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평범한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뭐 투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준비를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고 나중에 좀 가족들하고 은퇴하고 시간도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엔 황금발의 부자노트에 그럼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으세요? 요즘은 배당 ETF들 그냥 전달 드리고요. 제가 5년 전부터 해왔던 그런 ETF 풍차 돌리기 그 다음에 재투자 전략들 그런 성과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냥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좋든 나쁘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또 나쁜 성과도 공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요즘은 배당금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한 배당 투자한 지가 5,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일부 계좌들이 그 원금에 도달한 계좌들이 있어서 그 계좌에서는 아주 즐겁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23달러짜리 나스닥 패시브 미니 버전 ETF가 나왔어요. IQQ라는 그게 23달러라서 사실 우리가 QQQ는 660, 70, 막 700달러 가까이 해가지고 100만 원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 IQQ라는 ETF는 23달러라서 3만 원 초반이면은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일 그 배당 받은 거 잘 모았다가 매일매일 그걸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 아, 그냥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적립식으로? 예,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고 매일매일 씨앗을 심듯이 그래서 1차 목표는 100주, 2차 목표는 이제 1000주까지 모으는 그럼 또 천일기도. 걔네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예, 이승환님 좋아하는데 1000일 동안 노래처럼 1000일 동안 그 곰이 기도 드리듯이 예, 그렇게 묵묵하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는 묵직하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 예, 뭐 1000일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1000일 뒤에 그 결과 제가 지금 9일차 됐거든요. 오늘이. 네, 와. 예, 그러니까 9주 샀어요. 그래서 1000일 되는 날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나와서 천일 결과를 되네요. 너무 설명드리겠습니다. 긴데요? 천일 후에? 1000일 후에 한번 불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주식은 뭐 진짜 뭐 반도체로 갔다가 이렇게 순환매가 네. 있잖아요. 근데 ETF는 그렇게 그거에 민감하진 않죠. ETF도요. 이게 공부를 하면 성격이 되게 다양한 게요. 제가 이제 뭐 패시브나 배당 ETF만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은 개별 종목 ETF라고 ETF가 산업군 ETF들이 있죠. 그렇죠. 산업 섹터도 있고요. 개별 종목, 단일 종목 ETF도 있어요. 뭐 이번에 맞네요. 뭐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처럼 뭐 레버리지 ETF도 있지만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걸 추종하는 그런 ETF들도 있고 이걸 추종하면서 배당을 주는 ETF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ETF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개념의 ETF였으면 요즘은 약간 상업적으로 흘렀어요. 자산운용사들이 인기 빅테크나 어떤 인기 산업 섹터에 이렇게 왜냐면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산운용사는 ETF를 팔아야 돼요. 네, 수수료를 받아야 받아야 되니까. 되니까. 이들은 장사꾼이란 말이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수수료를 보여야 되느냐? 네. 호갱이 되지 말아야죠. 내가 이 ETF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해야 당연히 알고 투자했는데 실패한 건 자기의 책임이니까. 근데 모르고 투자하면 그거는 이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ETF도 그러면 정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번에 그렇게 큰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더 그런 것부터 안전한 지수를 타는 ETF가 안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뭐 우리가 뭐 S&P 500, 코스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국가에 투자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는 그 나라에 투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그 6천 개에 가까운 기업 중에 상위 500개를 모아놓은 우량 기업들을 모아놓은 S&P 500이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에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세계 최고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한다는 건 대한민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뭐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라에 투자하는 건가? 네, 그러면 내가 어떤 국가에 투자하는 건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ETF 투자를 지수형 투자를 하면 미국이 망할까?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망하면 우리나라 큰일 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안 망하겠죠.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구글이 망해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겠지만 그 기업들은 망하면 사라질 수 있지만 미국이라는 기업 국가에는 또 다른 애플이나 또 다른 엔비디아가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ETF는 원래 취지대로 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하기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1000일을 말씀하셨지만 네. 1000일이면 너무 길어요. 네. 아마 그 전에 또 분명히 뵐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책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일단은 이 글을 블로그에 쓴 거는 다 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블로그를 계속 블로그에 쌓아가셔야죠. 다음에 소설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맞네요. 네, 네, 소설, 국문과 소설, 전공의 네, 또 소설을 황금별 한번 작가님이 네. 네, 황금별. 아니요, 필명은 다르게 가야죠. 부끄러우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또 이런 시기에 뵀지만 앞으로는 황금별 작가님의 블로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뵙다가 정말 나중에는 또 다른 재테크 서적이 됐든 아니면은 소설 서적이 됐든 찾아뵐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별은 왜 황금별이에요? 제가 원래는 보고스였는데 아이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테크나 이런 글을 쓰려고 하는데 보고스가 조금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득 그 뮤지컬 모차르트 노래 가사에 황금별을 찾기를 원하면 인생의 배움터라는 가사가 나왔어요. 근데 황금별을 찾기를 원하면 네 인생의 배움터? 인생의 배움터 황금별 목표 괜찮네. 그래서 그냥 황금별. 보거스에서 황금별로. 네, 보고스 황금별 바뀌었습니다.